2017년 라스베가스 음악축제 58명 사망. 2013년 보스턴 마라톤 260명 부상. 미국에서 축제는 곧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CNN 회의실에 이상한 뉴스가 들어왔죠. 한국 여의도 100만 명 모였는데 사고 제로. 편집장이 비웃었습니다. 통계 조작 아니야. 100만 명인데 사고가 없다고. 동료들도 코웃음 쳤죠. 불꽃놀이 취재나 하고 와, 제시카. 좌천 위기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기적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CNN 국제부 소속 기자 제시카입니다.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 컨트리 음악축제 총격 사건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58명이 사망했죠. 피가 강처럼 흘렀고 비명이 귀를 찢었습니다. 2013년 4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도 취재했습니다. 3명이 죽고 260명이 다쳤죠. 미국에서 축제란 곳 위험이었습니다. 대규모 인파는 언제나 공포와 함께였습니다. 2025년 9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욕 본사 회의실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편집장 마이클이 서류 하나를 던졌습니다. 한국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명 모였는데 사고 건수 제로라는군요. 동료 기자 케빈이 코웃음 쳤습니다. 통계 조작 아닙니까? 100만 명이 한 곳에 모이는데 사고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마이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꽃놀이 따위를 누가 다큐로 만들어요? 시청률도 안 나올 겁니다. 회의실은 냉소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 카운트다운에 100만 명이 모이면 응급실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는 겁니까? 회의가 끝나자 마이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시카, 솔직히 말하죠. 당신 최근 3개월간 기사 반응이 최악이었어요. 이번 한국 취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패하면 애틀랜타 지사로 발령 날 겁니다. 사실상 좌천 통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동료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치 맛있게 드세요, 제시카. 관광 잘하고 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출발은 이틀 뒤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녹음기, 노트북을 챙겼죠. 거울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없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부의 강압적 통제일 수도 있고 언론 검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걸까요? 목요일 저녁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 30분 비행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라스베가스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총소리, 비명, 피범벅이 된 무대.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군중 속에서 통제력을 잃는다고요. 금요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죠. 하지만 저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공항은 애초에 통제된 공간이니까요. 진실은 축제 현장에서 드러날 겁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촬영 감독 톰과 현지 통역사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톰이 물었습니다. 제시카, 정말 100만 명이 모인 게 사실일까요? 내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보면 알겠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토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저희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여의나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뉴욕 지하철보다 훨씬 많은 인파였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뉴욕 타임스퀘어보다 더 많아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밖으로 나가면 진짜 인파가 보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강공원 쪽으로 수십만 명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세요. 한 중년 남성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부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시카, 저거 봐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쳤습니다. 먼저 도망가려고 남을 짓밟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위에서 촬영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끝없는 인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간격을 유지하며 앉아 있었죠.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옆 가족에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좀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과일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죠. 저는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 먹나요? 축제 때는 더 그래요. 함께 즐기는 문화니까요. 저는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먼저 가세요라는 말은 미국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연인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치킨을 먹으며 웃었죠. 하지만 아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톰이 드론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시카, 이건 단순한 군중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왔지만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누가 지휘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저녁 7시가 되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관람해주세요. 놀랍게도 모두가 그대로 앉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일어나서 더 잘 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의 축제였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풍경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문화다.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밤하늘에 황금빛 폭포가 쏟아졌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없어요. 한 여성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불꽃 소리에 묻힐 뻔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즉시 알아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엄마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몇 살 아이예요? 5살이요. 분홍색 옷 입었어요. 할아버지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아이 잃어버렸대요. 5살 여자아이, 분홍 옷 입었대요. 그 말이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옆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반경 100m 안의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죠.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에 신고할게요. 저는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대부분 구경만 했을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같이 찾으면 됩니다. 엄마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터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5번 구역에서 5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방송 후 1분도 안 돼서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었죠.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안전관제센터에서 띄운 겁니다. 실시간으로 아이를 찾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하늘로 향했습니다.
드론 여러 대가 저공으로 날아다니며 인파를 훑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시민들이 화장실, 매점, 나무 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엄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금방 찾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다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으니까요. 8분째였습니다. 갑자기 200m 떨어진 곳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뛰어왔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였죠.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찾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화장실 옆 나무 뒤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손주 찾은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네. 불꽃놀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꽃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죠. 그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불꽃을 감상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요. 10분 만에 100만 명 속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시스템과 시민이 하나로 움직인 결과였죠. 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시카, 이거 믿어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불꽃놀이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하늘 전체가 은하수처럼 빛났죠. 사람들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제 오른쪽 50m 지점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들고 뒤따랐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면서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주변 사람들이 즉시 원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한 젊은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119 신고했습니다. 다른 남성이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었습니다. 안전디딤돌로 응급드론 요청했어요. 2분 안에 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드론이라니요? 수진 씨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응급의료드론이 대기하고 있어요. 심장제 세동기랑 응급키트를 실어서 날아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5번 구역에서 8번 구역으로 가는 길을 비워주십시오.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양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불과 1분 만에 폭 3m의 통로가 만들어졌죠. 미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윙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십자가 표시가 선명했죠. 드론이 남성 옆 2m 지점에 착륙했습니다. 한 여성이 달려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슴에 자원봉사자 명찰이 달려 있었죠. 저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심장제 세동기를 꺼냈습니다. 남성의 셔츠를 열고 패드를 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기계 음성이 들렸습니다. 5초 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간호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성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남성이 기침을 했습니다. 눈을 떴죠. 여기가 어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톰은 카메라를 내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호사가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3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왔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통로 덕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손을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죠. 구급차가 떠나자 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꽃보다 사람 목숨이 더 빛나네. 저는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표현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불꽃놀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제시카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짓밟았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도망쳤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누군가 쓰러지면 모두가 도왔습니다. 시스템도 완벽했죠. 드론, 앱, 자원봉사자, 시민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의 마음이 함께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밤 10시였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피날레였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악몽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00만 명이 동시에 출구로 몰려들 겁니다. 밀치고 넘어지고 사고가 날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짐을 챙겼죠. 돗자리를 접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저기 휴지 떨어졌어요. 한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습니다. 엄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저는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축제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큰 비닐봉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죠. 쓰레기 있으시면 여기 버려주세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건넸습니다. 캔, 종이컵, 비닐봉지가 봉투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톰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제시카, 저 사람들 자원봉사자 아니에요. 그냥 시민들이에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이었죠.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 손을 잡고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페트병을 집어들었죠. 우리가 놀았으니 우리가 치워야지.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종이컵을 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저는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양보했고 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였습니다. 수만 명이 몰렸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역무원들이 확성기로 안내했죠.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다음 열차는 3분 후에 옵니다. 사람들은 지시를 따랐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을 다시 걸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죠. 잔디밭에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100만 명이 있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깨끗한가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해마다 놀라워요. 시민들이 거의 다 치우고 가시거든요. 저희는 남은 거 조금만 정리하면 돼요. 저는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종이 한 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 축제 후에는 쓰레기 산이 쌓였었죠. 병, 캔, 음식물 쓰레기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톰이 드론을 띄워 위에서 촬영했습니다. 화면 속 한강공원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축제가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100만 명이 다녀간 자리입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새벽 2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100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실종됐지만 10분 만에 찾았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지만 즉시 구조했습니다. 축제가 끝났는데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CNN 회의실에서 비웃던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축제 다음 날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 모임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책을 읽는 직장인도 있었죠. 한 외국인 남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한강은 어떤가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밤 11시인데 아이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를린이라면 자살 행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도 밤에는 위험합니다. 파리 센 강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일인데도 한강은 활기찼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버스킹이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잘한다. 동전과 지폐가 모자에 떨어졌습니다. 춤추던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원형으로 앉아 책 이야기를 나눴죠. 이 소설 결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소름 돋았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강변을 걸었습니다. 야경을 스케치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캠퍼스에 한강대교가 그려지고 있었죠. 멋지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웃었습니다. 여기 오면 영감이 떠올라요. 매주 와요. 매주 온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이 그에게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화요일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반포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달빛 무지개 분수를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분수가 시작됐습니다.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췄습니다. 조명이 물을 비췄고 무지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아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식 날 여기 왔었지? 응, 기억나. 그때도 이렇게 예뻤어.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 밤 10시에 강변에서 데이트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 프랑스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파리 센 강도 아름답잖아요? 제가 묻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름답기는 해요. 하지만 밤에는 무서워요. 여기는 달라요. 자유롭고 안전해요. 저는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상이 곧 축제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모입니다. 두려움 없이 밤을 즐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강 세비섬 근처에서 한 무리의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관광객들이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시애틀이요. 한강은 어때요? 한 남성이 맥주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천국이에요. 시애틀에서는 밤에 이렇게 못 놀아요. 여기는 자유예요. 그들은 치킨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였죠. 국적이 달라도 함께 어울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축제는 하루만 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축제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밤을 걸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안전총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시스템의 비밀을 알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전역의 지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한강공원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안전담당 김민중 과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CNN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빨간 점들은 뭔가요? CCTV와 센서입니다.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측정하죠. 김 과장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3D 지도가 나타났죠. 구역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초록색은 안전,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입니다. 인원이 몰리면 즉시 경고가 뜹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방송으로 안내합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안내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따랐던 거죠. 김 과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니 여러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 응급환자, 화재, 안전 위험 등이었죠. 신고가 들어오면요. 즉시 관제센터로 연결됩니다. 동시에 주변 CCTV가 해당 지역을 확대 촬영하죠. 드론도 출동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10분 만에 찾았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술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도 기술은 있습니다. CCTV도 있고 앱도 있죠. 하지만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응급드론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한강공원 5곳에 드론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스테이션에서 출동하죠. 평균 2분 안에 도착합니다. 드론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심장제 세동기, 지혈키트, 산소 마스크, 응급약품입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159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고였죠. 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교훈 삼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나요? 실시간 밀집도 분석, 드론 배치, 시민신고 시스템, 다국어 안내방송, 자원봉사자 교육 등 모든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축제마다 배치됩니다. 불꽃축제 때는 3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군요. 네, 자원봉사자들은 구역별로 배치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즉시 대응하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드론, 앱, CCTV,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민의식.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시카 기자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오류도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돕고 신뢰하면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시스템을 믿고 서로를 믿고 안내를 따르는 문화입니다. 이게 100만 명을 지킨 진짜 비밀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편집을 마쳤습니다. 25분짜리 다큐멘터리였죠. 제목은 정했습니다. 100만 명의 기적, 신뢰가 만든 안전. 파일을 본사로 전송했습니다. 마이클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시카, 이거 진짜야? 조작 아니지? 직접 봤습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믿을 수가 없군.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월요일 밤 9시 CNN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있었죠. 본사 대형 스크린 앞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100만 명의 인파, 질서정연한 움직임, 실종 아동 구조, 응급환자 처치, 깨끗한 청소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 케빈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편집장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제시카가 직접 찍었어. 연출 없어. 방송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곧 전체가 박수를 쳤죠.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시카, 자네가 해냈어. 올해 최고의 다큐멘터리야.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찼죠.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미국은 왜 못하는 거지? 한국인들 대단하다. 댓글을 읽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영국 BBC가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기사를 냈죠. 일본 NHK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토크쇼에서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지켰고요. 다른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미국은 3억 명이 넘어요. 인구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 문제죠. 우리는 개인주의가 지나쳤어요.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총기 규제, 공동체 의식, 정부 신뢰까지 화제가 확대됐죠. 금요일 저녁 저는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CNN 다큐를 보도했더군요. 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한국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칭찬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요. 더 노력해야죠. 서울시장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겸손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세계가 칭찬하는데도 자만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나아지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뉴욕시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파리가 한강공원을 모델로 센 강변 개발을 추진했죠. 베를린은 안전 앱을 도입했습니다. 2달 후 저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큐멘터리 부문이었죠. 시상식 날 밤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했죠.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이 이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트로피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뉴욕도 서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믿고 돕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답이라는 걸요. 휴대폰을 꺼내 김민중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시민들이죠.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죠.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 세계로 퍼질 겁니다. 자유와 안전이 공존하는 사회,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입니다. 트로피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333아웃. 100만 명의 기적.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는 문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답이었죠. 언젠가 우리 도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미 증명했으니까요.